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5월 28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증시와 비트코인 동반 상승세가 나타났다라는 기사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트윗의 증가와 그리고 위안화의 가치 하락이 비트코인 가격에 호재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들도 있습니다. 그 관련된 뉴스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 에셋 데이터 창업자가 비트코인 곧 본격적인 강세장을 맞이할 것이다라고도 전망을 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비탈릭 부테린이 이 중앙 집중식 소셜 미디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홀더들이 이 반감기 시장 상승을 더 낙관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 암호화폐 지갑 이름이 칼리브라에서 이 노비로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나무 초보 암호화폐 투자자를 위한 이 투자 기준 3가지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IMF 고위 관계자가 이 CBDC 운영에 이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비트코인 투자 수단으로 추천을 안 한다라고 하는 기사도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 증시와 그리고 비트코인이 동반해서 이제 상승을 했다라는 기사고요. 뉴욕 증시는 이 미중 갈등 고조와 그리고 국제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경제 정상화 조치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에 대한 기대 등으로 상승 마감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2.21%, 그리고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1.48%, 그리고 나스닥은 0.77% 가까이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세계 최초 그리고 최대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도 지난 24시간 동안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장중 9,100달러 선을 회복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분석가들의 이제 분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트위터에 관한 내용이 먼저 있습니다. 우선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인 센티멘트의 데이터를 보면 이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처음으로 이 비트코인 투자 심리가 부정적으로 돌아섰다라고 하면서 현재가 비트코인 매수 적기다라고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부정적으로 돌아서는데 비트코인이 매수 적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이 트위터에서의 부정적인 여론이 지금 긍정적인 여론보다 좀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걸 먼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비트코인 관련 트윗가 지금 이제 반토막이 났다고 해요. 이 반감기 이후에. 그래서 트위터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과 부정 코멘트 비율이 4월 13일 이후 처음으로 부정 쪽으로 이제 쏠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27일 기준 대중 심리가 마이너스 0.328까지 낮아졌다고 하는데요. 5월 8일날 비트코인이 9,900달러를 찍었을 당시에 대중 심리가 1년 내 최고치인 2.5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긍정적인 트윗이 부정적인 트윗보다 2배 이상 많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2.5라는 거. 자, 그러면 마이너스라는 거에 이제 부정적인 트윗이 긍정적인 트윗을 넘어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센티멘트 같은 경우는 지금 최적의 비트코인 매입 시기는 대중 심리가 이 부정적으로 돌아섰을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마이너스 0.5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트위터의 그 코멘트를 이용해서 이 대중의 심리, 투자 심리를 보는 거고, 그걸 이제 지표화해서 그 투자 지표로 이제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의 이제 그냥 그 심리 지표일 뿐이지 이게 절대적인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참고적으로만 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데스크 같은 경우는 이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 위안화 가치 하락이 비트코인 상승에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도 전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1613위안을 기록하면서 위안화 가치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초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는데, 이를 두고 암호화폐 벤처 캐피털리스트이며 이 플레이스 홀더의 파트너인 크리스 버니스키는 위안화 약세가 지속되면 2015년과 2016년 장세가 반복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안화가 약세일 때 비트코인은 강세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2015년 8월 중국 인민은행은 위안화를 8.5% 평가 절하를 했고, 그의 비트코인은 34%가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6년에도 위안화 절하 기조가 유지가 됐는데, 그의 비트코인이 125% 가까이 올랐다고 합니다. 위안화와 이 비트코인의 연관성이 구체적으로 이제 뭔가가 있을까 하는데요. 글쎄요, 뭐 채굴을 많이 하는 쪽이 이제 중국의 채굴 회사들이 중국에 몰려 있어서 뭐 그런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런 상관관계가 뭐 데이터로 있다고는 하는데, 위안화가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는 시선은 여러 가지 알고 있는 건 뭐 나쁘지는 않으니까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지금 가격 전망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은 지금 이제 삼각 수렴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웨슬라드 같은 경우는 이 삼각형을 모양을 지금 이제 정삼각형으로 이렇게 삼각이 모아지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죠. 대칭 삼각형인데, 여기에서 이제 파동으로 1, 2, 3, 4, 5파 그리고 A, B, C 파동이 이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위쪽에는 베어 디펜스 존이라고 해서 이제 저항선이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는 불 디펜스 존에서 지지선이 이제 머물러 있는데, 그게 이제 8,527달러 선 정도가 이제 지지선 정도로 보고 있고, 그리고 위쪽으로는 9,900에서 이제 10,000달러 선을 중요한 저항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방향성이 이제 확실하게 틀어지려면 이 지지선을 깨트리고 내려가거나, 아니면 이 위쪽에 있는 이 저항선 10,000달러 선을 깨고 올라가 줘야지만 이제 방향성이 한쪽으로 쏠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성을 트는 시점이 온다면, 만약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는다 라고 했을 때에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7,000달러 선, 7,033에서 7,200달러 선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10,000달러 선을 깨고 올라갔을 때의 그 목표 지점은 지금 11,000달러 선 정도 되죠.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저항선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비트코인은 계속 횡보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방향성을 잡지는 못하고 있고, 계속 아래쪽 위쪽 아래쪽 지그재그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아직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에 이 거래량이 이제 바닥을 찍고 방향성이 이제 서서히 움직임이 이제 둔화되기 시작하면 한쪽으로 방향성을 확 틀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주요적으로 우리가 주시해야 될 시점인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횡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9,099달러 선 정도, 9,100달러 선 가까이에 지금 붙여놓긴 했는데, 아직까지 뭐 강한 흐름까지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텐센트가 이 블록체인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5년간 86조 원을 투입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중국의 대표 IT 기업인 텐센트가 블록체인을 포함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5년간 5천억 위안을 투입한다라는 기사인데요. 하나로는 약 86조 원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굉장한 금액이죠. 그래서 거의 뭐 대규모의 투자를 지금 이쪽으로 쏟아붓는 것 같은데,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이 텐센트 그룹은 전날 SNS 플랫폼인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서 해당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다. 텐센트는 이번 투자를 통해서 신기술 기반의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고, 블록체인을 포함해 양자 컴퓨터, 그리고 5G 네트워크, 클라우드,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과 같은 신기술에 초점을 맞춰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 전역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도 구축을 한다고 하는데요. 혁신 산업기술 수요를 위한 산업 네트워크 단지도 조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텐센트 이번 대규모 투자는 중국 경제의 디지털 전환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최근 코로나 사태로 재택근무와 화상회의, 그리고 온라인 교육 등 이 온라인 활동이 늘면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앞서 지난달 이 중국의 최대 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도 이 클라우드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3년간 2천억 위안을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중국 기업들이 이 IT 쪽 그리고 블록체인과 관련된 산업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앞으로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이제 온라인 활동 그리고 디지털 경제로 많이 바뀌고 있는 흐름인데요. 그 흐름에 선도적으로 지금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디지털 에셋 데이터 창업자가 이 비트코인은 곧 본격적인 강세장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디지털 에셋의 공동 창업자인 마이크 알프레드는 지난 2017년 말 이 초강세장 이후에 암호화폐 시장이 첫 반등 주기를 맞이했다 라고 했습니다. 곧 본격적인 강세 주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는데, 지난 2017년 말 이후에 암호화폐 시장은 약 2년간의 시간을 불확실성에서 보냈고,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세계 경제 불안과 치솟는 실업자 수, 그리고 중앙은행 양적 완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각국 정부의 상호작용은 암호화폐 시장의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폴 튜더 존스 등 유명 헤지펀드 투자자도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 발을 들였다는 걸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이제 투자 비중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호주의 모바일 금융 투자 서비스 라이즈가 새로운 투자 포트폴리오 상품을 출시한 가운데 그 중에 비트코인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포트폴리오 내 비중은 5%다라고 하는데요. 나머지 95%는 하이캡 주식, ETF, 호주 기업 회사채 등으로 구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라이즈는 월 기준 21만 5천 명의 액티브 유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미디어는 5%가 이제 큰 비중은 아니지만 점점 더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해칭 자산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에 익숙한 밀레니얼 세대들을 타깃으로 한 투자 상품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제 주목할 만한 투자 자산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아직 그 비중이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보통 이제 자산 비중의 5%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고, 아까 이제 폴 튜더 존스도 비슷했죠. 5% 정도, 자산의 5% 정도를 투자한다라고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터릭 부테린이 이 트위터와 같은 주간 집중식 소셜미디어에서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통한 알리기가 이를 뒷받침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중 일부를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표시하려는 이 트위터의 최근 결정에 대한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스티커를 이제 붙이거나 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 같아요. 트위터에서. 그러니까 이 트위터에서 일방적으로 중앙 집중식으로 어떤 그 의견이나 코멘트에 대해서 그걸 판별하고 결정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에 대한 검열이 증가하고 있고, 더욱이 그러한 플랫폼은 정치 캠페인을 돕기 위해 진실을 가려 이 증오, 테러 및 가짜뉴스를 홍보하기 위해 모든 잘못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터리 부텔리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트위터와 같은 중앙 집중식 소셜미디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5월 11일 날 트위터 팀은 분쟁이 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가 포함된 트윗에 새로운 레이블과 경고 메시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새로운 정책은 이 코로나19의 잘못된 정보에 적용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 플랫폼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을 포함해서 정치적 의견에 새로운 라벨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일방적인 그 중앙 집중식 플랫폼에서 결정하는 사안들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개인의 의견의 표현의 자유와 그리고 그걸 이제 검열하려고 하는 이제 중앙의 플랫폼 간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로 입장 차가 있지만 뭐 당연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의견을 표명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알려지길 원하고 그거 자유롭게 표현하기를 원하는 권리를 원하죠. 하지만 실제로 그 플랫폼을 운영하는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모든 코멘트를 다 자유롭게 놔두기에는 또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검열할 것이냐, 정말 부정적이고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까지 모두 다 자유롭게 놔둔다면 그것도 이제 실제로 플랫폼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게 애매하긴 합니다. 실제적으로 탈중앙화된 소셜미디어라고 해서 그러면 그런 검열을 전혀 하지 않고 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참 두 가지가 조율하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홀더들 반감기 시장 상승을 더 낙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비트코인 반감기가 가격을 반등시킬 것이라는 이 기대가 무색하게 이 해시율이 떨어지면서 단기 하락을 몰고 왔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비트코인 홀더들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홀더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그리고 페이스북 암호화폐 지갑 이름 칼리브라에서 노비로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인 칼리브라라는 원래 명칭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리브라와 너무 이제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 노비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이 노비 파이낸셜, 이 칼리브라라는 이제 자회사의 명칭도 노비 파이낸셜로 이제 변경을 했고요. 개발적인 지갑 서비스의 이름은 노비라고 합니다. 노비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말은 좀 이상하죠. 노비라는 건 이제 새로움이라는 뜻의 라틴어 단어의 노버스와 이 길을 뜻하는 바이아를 합친 단어라고 합니다. 이 돈을 송금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겠다라는 포부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명칭 변경 이유에 대해서 페이스북은 리브라 프로젝트와 이름이 비슷한 데서 오는 혼선을 줄이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이 칼리브라에서 이름은 바뀌었지만 이 전 세계 사람들이 저렴한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우리의 장기적인 약속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두나무에서 초보 암호화폐 투자자를 위한 투자 기준 3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암호화폐 동향 파악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인덱스 활용, 그리고 세 번째가 투자 유의 종목 확인. 이 세 가지 기준을 이 암호화폐 초기 투자자, 초보 투자자를 위한 기준이라고 세 가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두나무는 이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동향을 파악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는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코인 동향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코너를 통해서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주간 상승률과 같은 주 거래 데이터, 그리고 언론 보도 내용, 그리고 암호화폐 보고서와 관련 이 지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암호화폐 투자에 마켓 인덱스도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두나무는 전체 암호화폐 가치 변동을 지수화한 UBC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UBCI는 주목할 만한 산업군을 개별 카테고리로 묶은 이 테마 인덱스, 우수한 수익률 보였거나 낮은 변동성으로 안정감을 보이는 자산을 간추린 전략 인덱스 등을 이 자신의 성향과 관심사에 따라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는 이 투자 유의 종목도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 업비트를 비롯한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이 개별 프로젝트 상황 변화, 기술 및 기술 지원 변동, 낮은 유동성으로 투자자 피해가 예상될 경우 해당 프로젝트를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비트 내 이 투자 유의 종목 지정은 공지사항이나 개별 디지털 자산 좌측에 위치한 유의 종목 아이콘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꼭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투자 유의 종목 같은 경우는 초보 투자자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그런 부분은 좀 가려가면서 투자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자, 그리고 IMF 고위 관계자, CBDC 운영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방안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국제통화기금의 고위 관계자가 이 중앙은행과 민간기업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를 공동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토마스 만치니 그라폴리 IMF 통화자본시장국 부국장은 이 중앙은행의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일반적인 CBDC와 비교해서 민관 협력을 통해서 운영하는 합성 CBDC가 가진 장점을 역설했습니다. 이날 부국장은 이 제레미 얼레어 서클 CEO가 진행하는 유튜브 시리즈 The Money Movement에 출연해서 완전담보 금융, 디지털 화폐 모델 등을 주제로 실시간 토론을 가졌다고 합니다. 부국장은 중앙은행이 이 담보하고 민간기관이 지원하는 이 합성 CBDC를 통해서 민간 부분이 가진 경쟁력을 활용한 신뢰할 만한 지불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만치니 그래펄리가 제시한 합성 CBDC 개념은 이 허가받은 전자화폐 제공 업체가 고객의 자금을 중앙은행에 보관하고 이 중앙은행에 채무를 지는 구조라고 합니다. 민간기업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중앙은행 자산으로 완전히 담보가 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IMF 관계자는 이 동일한 중앙은행 채무로 담보되는 디지털 화폐를 여러 민간기업이 발행해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중앙은행은 규제 감독과 결제 분야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모델인데요. 지금 CBDC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에서 모든 걸 발행하고 관리하는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모두들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민간 기업들이 발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중앙은행이 이제 보증을 하는 시기죠. 거기에 이제 규제 감독에 이제 중앙은행은 집중하는 거고, 실제 거기에 담보를 잡고 그 디지털 화폐를 이제 발행하는 민간 기업들이 있는데, 그 민간 기업들은 이제 서로 경쟁을 하면서 뭐 기술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획기적인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이 좋을지는 아마 차츰 많은 토론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 비트코인 투자 수단으로 추천 안 한다라는
기사인데요. 이 세계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고객 포트폴리오를 위한 투자 수단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27일 외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골드만삭스는 이날 투자 고객과의 컨퍼런스 콜에서 현재 경제 환경에서 암호화폐는 실행 가능한 투자 수단이 아니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자산 등급으로 적절하지 않다라고도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은행 측은 비트코인이 투자 수단이 못 되는 이유로 이 가격의 변동성과 그리고 다른 자산들과의 불안정한 상관관계, 그리고 인플레이션 위험 회피 수단으로서의 증거 부족 등을 들었다고 합니다. 실제 이제 샤르민 모샤바르 라흐만이 골드만삭스 최고자산 운용 책임자는 이 헤지펀드가 높은 변동성을 이용해 거래하고 있다는 이유로 암호화폐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 매력이 실행 가능한 투자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컨퍼런스 콜이 결국에는 이제 비트코인에 그렇게 긍정적인 내용은 아니었네요. 실제적으로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 투자 수단으로서는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거 보니까 이거는 이제 골드만삭스의 고객에게 지금 제시하는 부분인데 한번 지켜보죠. 골드만삭스가 이 태도를 계속 지켜낼 수 있을지, 아니면 이 행동이 JP모건처럼 바뀌어 나갈지 한번 지켜보시죠.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또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